그 분야에서 쓰이는 어떤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가 돼 있으셔야지만 새로운 분야를 배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시간은 이렇게 디지털 편집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디지털 영상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이제 영상 편집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앞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영상 편집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의 의미는 단순히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을 구조화하고 세심히 다듬는 작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영상 편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툴을 잘 다루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상 편집 잘한다는 게 프리미어라는 툴을 잘 다루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프리미어를 이제 처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랑 한 2시간 정도만 프리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컷 편집 정도는 쉽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수업 들으시면서 너무 프리미어가 어렵다고 그만두신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네. 그만큼 쉽습니다. 네. 영상 편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편집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정보의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 편집은 말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때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언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단어를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죠. 그렇죠? 영상 편집도 비슷해요. 영상 편집은 샷이라는 단어를 써요. 각각의 샷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편집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하나의 영상을 연결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고 단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죠. 그것처럼 편집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샷들을 어떤 순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편집을 할 때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더불어서 또 재미있게 전달하면 좋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 편집에 대한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에요. 자르고 붙이는 과정.
자, 그래서 이 자르고 붙이는 재료가 샷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샷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각각의 샷들을 자, 연결을 시키는데요. 그 연결이 될 때 샷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편집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샷이 충돌해서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키는 것이 바로 영상 편집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영상 편집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라는 것이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나?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편집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샷의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샷. 자, 샷이라는 것은 영상의 편집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샷이 의미하는 것은 한 번의 카메라 조작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의미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시죠? 레코딩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빨간색 레코드 버튼을 눌러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영상이 메모리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을 다 찍으셨으면 다시 빨간색 버튼, 스탑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죠. 그러면 그때 저장된 그 클립이 하나의 샷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카메라 조작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샷입니다. 그러면 이 샷이라는 것은 길이가 굉장히 길 수도 있고요. 아주 짧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한 번의 카메라 조작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샷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 편집을 통해서 이 샷들을 연결을 시켜 가겠죠. 자, 연결을 시키는데 몇 개의 샷이 모여서 연결이 되면 그게 하나의 씬이라는 것을 이루어요. 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씬이라는 용어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영화 보고 나셔서 뭐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그 영화의 뭐 자동차 추격씬은 정말 박진감 있었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씬이 바로 몇 개의 샷이 모인 장면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씬은 몇 개의 쇼트들이 모여서 어떠한 행위를 만들게 됩니다. 어떠한 행위. 그래서 이 씬은 이야기 구조를 갖지는 않아요. 어떤 행위, 동작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는 게 씬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씬들이 또 여러 개 모이면 시퀀스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시퀀스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러 개의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를 이루는데요. 이 시퀀스에서 비로소 작은 이야기 단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은 이야기 단위가 시퀀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씬들이 모여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 단위를 만드는 것이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시퀀스라는 용어는 불어에서 온 겁니다. 불어. 그래서 원래 뜻은 뭐 조각들을 이어 붙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 개의 시퀀스들이 모여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겠죠. 자, 예를 들면 2시간짜리 영화다 그러면 한 개의 시퀀스가 10분이다 라고 하면 12개의 시퀀스가 모이면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영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12개의 시퀀스를 만드실 수 있으면 2시간짜리 영화 감독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시퀀스를 만드실 수 있으면요. 자, 어떠신가요? 영화 만들기 쉬울 것 같으세요? 네. 자, 근데 여긴 좀 함정이 있죠. 12개의 시퀀스 안에는, 자, 한 개의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20개의 씬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개의 씬을 만들기 위해서 10개의 샷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1200개의 샷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는 영화들은 보통 2000개에서 2500개의 샷들이 모여서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고요. 뭐 짧은 컷들을 많이 사용하는 액션 영화 이런 것들은 뭐 4000개, 5000개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영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들을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가장 작은 단위는 샷이고, 샷들이 모여서 씬을 만들고, 씬들이 모여서 시퀀스를 만든다. 자, 시퀀스라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프리미어 하실 때 이 시퀀스라는 용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편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날로그 편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디지털로 이렇게 완벽하게 넘어온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예, 그러니까 디지털로 이렇게 다 넘어오게 된 게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흘렀거든요. 근데 이 영상 제작, 영화의 어떤 전체 역사,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 역사죠. 그 중에서 한 100년 동안은 아날로그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로 영상 작업을 하실 때 이 아날로그에서는 어떻게 편집이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디지털 편집을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날로그 시대 때는 어떻게 편집을 했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영화 필름이죠. 자, 여러분들 필카를 좀 다뤄보셨나요? 필카. 예. 필름 카메라, 요즘은 필름 카메라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다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죠. 영상도 이렇게 필름으로 찍었던 시절이 있었죠. 보시면 여기 셀룰로이드라는 요 필름에 자, 이미지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이라는 것이 계속 움직이는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멈춰놓고 보면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자, 그래서 이게 한 장 한 장의 프레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영화는 1초에 몇 장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몇 장 정도 될까요? 자, 24장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초에 24장의 이미지가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영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움직이는 영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 우리 눈이 갖고 있는 그 잔상 효과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상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밝은 불빛을 보고 다른 데 딱 쳐다보면 일정 시간 동안 불빛이 눈에 좀 남아있죠. 그게 이제 잔상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바로 사라지지 않고 눈앞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연속된 정지 이미지를 보게 되면 동영상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인간 시각의 어떤 지각 특징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상으로 이제 느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필름을 자 편집을 할 때 사용되는 장비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무비올라라는 이런 장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비는 어떻게 이제 쓰여졌냐면, 여기 밑에 이제 필름이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밝은 불빛이 있는 곳에 필름을 이렇게 걸어서 빨리 돌리면 여기 돋보기 같은 요 창을 통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에 기록된 영상을 보면서 내가 필요한 이 샷들의
일부분을 잘라냈어요.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이 무비올라를 보면서 작업하고 있는 편집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책상 위에 보시면 필름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죠. 자, 요게 이제 편집해서 잘라낸 그런 필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라낸 필름을 어떻게 했냐면 접착제로 칠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그랬어요. 자를 때는 가위로 이렇게 딱 잘랐고요. 그것을 물리적으로 연결을 할 때는 접착제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편집의 가장 기본 개념은 자르고 붙이고예요. 자르고 붙이고. 이 자르고 붙이고의 과정은 디지털 편집을 사용을 할 때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디지털 편집으로 넘어왔는데요. 디지털 편집을 다른 용어로 넌리니어 편집이라고도 얘기해요. 넌리니어. 자, 넌리니어는 비선형 편집이라는 얘기예요. 비선형.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영상이 물리적인 선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요즘은 영상이 어디에 기록되나요? 다 데이터로 기록이 되죠. 메모리에 이렇게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선형 편집, 넌리니어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넌리니어 편집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프리미어라는 것은 비선형 편집, 넌리니어 편집.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 하나 배우신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집에 가셔서 친구나 아니면 조카들 있으면 넌리니어 편집에 대해서 알아? 한번 그냥 물어보세요. 아는 척을 한번 해보세요. 이 넌리니어 편집의 특징은 자, 여러분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원본 파일이 손실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랜덤 액세스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첫 번째 원본 파일이 손실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시대 때 편집했던 방식을 보세요. 이 필름 조각들을 다 이어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분실될 염려가 많이 있겠죠. 예. 그런데 넌리니어 편집이 되면서 더 이상 저렇게 이 필름들을 조각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분실될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화질의 손상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시대 때 그 녹화를 하면 비디오를 한 번 더 녹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화질이 열화가 생기죠. 화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파일을 여러분들이 옮겨도 화질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라는 것이 가능한데 이 랜덤 액세스가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쉽게 편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랜덤 액세스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디오 테이프를 데크에 놓고 중간 부분부터 내가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테이프를 그렇죠. 빨리 감아야 되죠. 근데 그게 빨리 안 감기죠. 꽤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하려면. 그런데 이 디지털 편집, 넌리니어 방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35분 48초 이렇게 입력을 타닥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로 순식간에 이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빠르게 그리고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편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선형 편집 시스템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지털 편집의 단계는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디지타이징, 두 번째는 에디팅, 세 번째는 아웃풋 과정을 거치는데요.
디지타이징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를 이제 디지타이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영상 편집에서 쓰이는 디지타이징은 뭐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편집 소스, 여러분들 편집에 사용될 여러 가지 소스들을 영상 편집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옮기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을 할 때는 동영상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진 이미지, 음악 파일, 그 다음에 이미지, 뭐 포토샵 이미지, 아니면 일러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소스들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을 디지타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어로 뭐 인제스트, 인풋 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파일을 다 모았으면 그걸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에디팅이라고 하고요. 에디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서 파컷이라고 하죠. 파이널 컷 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니에서 나오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아비드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상 편집을 배우실 때 프리미어를 먼저 배워 놓으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웃풋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요즘은 굉장히 이 매체가 다양하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이 디바이스, 장치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 매체의 특성에 맞는 형식으로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볼 영상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데이터의 크기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본다는 거는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뭐 스트리밍을 받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뭐 100기가짜리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올려놨어요, 인터넷에.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가 어렵겠죠. 접근하기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용으로 영상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용량을 최적화해서 화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가장 적게 파일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큰 강당에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상영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용량이 커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오히려 용량을 크게 해서라도 화질을 좋게 만드는 게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처럼 용도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풋을 뽑아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영상 편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디지털 영상 편집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것이 지금 보시면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이 있죠. 프레임 레이트. 자, 프레임 레이트라는 것은 초당 프레임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프레임 per seconds, 줄여서 FPS라고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화가 1초에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1초 동안에 몇 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의미하는 게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FPS 줄여서 이렇게 쓰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눈이 갖고 있는 잔상 효과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1초에 30장 혹은 24장 정도의 이미지만 있으면 부드러운 연속된 영상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흑백 영화 보면 동작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죠. 좀 끊겨서 보이죠. 자, 그 영상은 1초에 한 10프레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동작이 끊겨 보이는 거예요. 프레임 수가 모자라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부드러운 화면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영화를 60프레임, 초당 프레임 수를 60프레임으로 해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초, 1seconds에서 24장의 프레임으로 구성됐을 때의 얘를 이렇게 좀 이미지로 보여드린 거고요. 위는 60장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1초를 구성하는 프레임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면이 부드럽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능 중에 보면, 여러분들 영상 촬영을 할 때 6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슈퍼 슬로우라 그래서 초당 한 120프레임, 많게는 한 90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능에 대해서 지금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촬영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들이 담겨 있는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120프레임으로 촬영한 것을 30프레임으로 상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슬로우 모션.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포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풍선이 팡 터지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벌새가 이렇게 날개짓 하는 장면, 포착한 영상들 보시잖아요. 이거는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한 900프레임 정도로 찍은 겁니다. 그것을 30프레임으로 상영을 하니까 시간이 늘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을 느낌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프레임 레이트를 올려서 찍으면 유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능 중에 기본 60프레임은 다 지원이 돼요. 그리고 좀 좋은 카메라들은 120프레임 혹은 슈퍼 슬로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슬로우 모션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영상 제작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졸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화면 해상도라는 것은 화면 내에 화소, 픽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화소를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두 개의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요. 같은 크기의 화면이에요. 그렇죠? 같은 크기의 화면인데 한쪽은 화소가 굉장히 많고요. 한쪽은 화소가 적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화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화소라는 것은 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난 격자의 형태가 격자의 형태로 이미지를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소의 크기가 화소의 개수가 작으면 이 면적을 채우려면 화소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격자의 형태가 우리 눈에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화질이 선명해 보이지가 않겠죠. 근데 반대로 화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 화소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 격자의 화소를 이루는 사각형 격자의 형태가 눈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질이 선명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상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화면에 몇 개의 화소로 구성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레졸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화면 해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 해상도, 레졸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상도라는 것은 이 화면을 채우는 화소, 그러니까 픽셀의 개수가 몇 개인가 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해상도를 규격화를 시켜놨습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제 산업이 이렇게 산업화가 되려면 규격화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니에서 만드는 카메라의 해상도와 뭐 우리나라 뭐 LG나 삼성에서 만드는 TV의 해상도가 틀리다라고 하면 영상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해상도별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자, SD 방식, 그러니까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요. SD 방식의 그 해상도는 720에 480, 그러니까 가로가 720개, 세로가 480개인 화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의 비율도 요즘처럼 가로로 긴 비율이 아닌 정사각형과 비슷한 4:3 비율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관 TV 시대 때 방식이죠. 이제 그러다가 HD 방식이 만들어지는데 HD 방식은 가로가 1280개, 세로가 720개인 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비율도 가로로 긴 와이드한 16:9 비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풀 HD 방식은 가로가 1920개, 세로가 1080개인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풀 HD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소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전체를 이루는 이 화면을 이루는 전체의 화소의 개수. 자, 대충 2000 곱하기 1000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200만 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화면을 이루는데 필요한 화소의 개수가 200만 개다. 200만 개. 자, 요즘은 UHD TV라 그래서 4K 화면도 나오죠. UHD 같은 경우에는 3840개, 세로는 2160개예요. 그러면 어바웃하게 해서 얘는 몇 개의 화소로 이루어져 있냐? 그렇죠. 800만 개의 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장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장의 이미지가. 근데 영상은 1초에 보통 30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 화소의 이미지가 1초에 30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1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면 그 데이터 용량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예. 그래서 다음에 설명드릴 코덱이라는 압축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코덱이란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냐면 여러분들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플레이를 하려면 위 영상은 해당 코덱이 없어서 플레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해당 코덱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에서. 자, 그때 말하는 코덱이라는 것이 영상을 압축하고 푸는 그런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코덱이라는 것은 코더와 디코더의 합성어예요. 코더와 디코더. 그래서 컴프레서는 영상을 압축하는 거고요. 디컴프레서는 압축을 푸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영상을 압축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용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압축하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좋은 압축 기술이라는 것은 화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데이터의 용량을 줄여주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코덱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코덱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사운드, 오디오 코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영상 코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덱이 이렇게 많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뭐 외우시거나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H.264라는 코덱입니다. 줄여서 이제 H264라고 하는데요. 자,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아셔야 되냐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범용 코덱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코덱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 H264라는 코덱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상도 유튜브 자체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덱으로 압축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 코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이루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레이스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인터레이스 방식은 현재는 방송국에서만 쓰여요. 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DSLR로 촬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영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국에서는 이 인터레이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인터레이스 방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영상을 이루는 방식이 주사선을 통해서 영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위에서부터 한 줄로 이렇게 주사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이 기록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찰칵하면은 사진은 한 번에 모든 픽셀을 받아들이는데 영상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사용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보통은 주사선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을 쓰는데요. 인터레이스 방식이라는 거는 이 주사선을 홀수 주사선, 짝수 주사선으로 나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인터레이스 방식의 영상은 그 뒤에 I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I라는 표시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선을 합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주사선에서의 약간의 그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넣고 빨리 돌리면 줄이 가죠. 그게 인터레이스 방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레이스 방식은. 자, 반대로 프로그레시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로그레시브 방식은 사진을 찍듯이 한 장 한 장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선을 쪼개지 않기 때문에 인터레이스 방식보다는 더 우수한 화질을 만들 수 있는 게 프로그레시브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거의 모든 카메라들은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은 뒤에 P가 붙습니다. P.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이런 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280, 720의 사이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HD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60이라는 거는 예, 프레임 레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P가 붙은 거는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프리미어에서 영상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숫자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보고 이거는 영상을 이루는 형식이 HD 사이즈이고 그리고 60프레임으로 제작이 돼 있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을 썼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